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여러 경제 지표가 나오면서 연준 위원들의 말투가 하나둘씩 바뀌고 있습니다. 도대체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대로 가다가는 어떤 일을 맞이할지 이것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 어떠한 투자를 해야 할지 한꺼번에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두 가지 지표는 바로 물가와 고용입니다. 최근에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폭격했습니다. 그래서 이란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이 사진은 이란 사람들이 이스라엘 국기를 불태우는 장면인데요. 이란은 이스라엘 공격을 결정했고 미국은 참견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아직 전면전이 시작되진 않았지만 이렇게 중동전이 확산된다면 안 그래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국제유가는 더 오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믿기 어렵지만 중국 경제가 바닥을 치고 살아나는 경제지표가 하나 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 경제가 살아난다면 중국발 원유 수요가 늘어나면서 현재의 국제유가는 더 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국제유가 100달러 돌파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2의 물가 대란이 나올 것 같은데요. 방금 전에 믿기 어렵겠지만 중국 경제가 살아나면서 원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제유가가 스물스물 오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국 경제만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미국 경제는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개월 만에 미국의 제조업이 확장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은 지난번에 공유를 한번 드렸었고요.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3월 고용지표 역시 매우 훌륭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많이들 보셨으니 간단히만 설명드릴게요. 비농업 부문 고용지수, 실업률 모든 것이 예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경제가 사람들의 예상보다 좋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연내 세 차례의 금리 인하를 전망했었던 연준 위원들이 말 바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매파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굴스비 연은 총재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가요? 작년에 굴스비 연은 총재는 경기 침체 없이 물가를 잡을 수 있다는 황금 경로를 주장했습니다. 만약에 경제가 황금 경로를 걸어간다면 실업률은 완만하게 상승하는 반면에 인플레이션이 크게 떨어질 수 있는 연착륙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 대박입니다. 올해 연초에 이분 말대로 모든 것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크게 떨어지진 않았지만 물가는 어느 정도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고 실업률은 천천히 오르는 모습이 나왔었죠. 그래서 연준 내부에서 굴스비 연은 총재의 입김이 많이 커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주식 오른다고 전망을 했었는데 그것을 맞춘 꼴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을 쓱 바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 연내에 금리 인하는 없을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지난 연준회의에서 이분은 두 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금리 인하 택도 없다. 지금 주택 서비스 부문이 인플레 하락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던졌습니다. 예상치를 웃돌았던 1월과 2월 인플레는 이것을 단순히 소음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반대되는 말을 하신 분이 계시죠? 바로 파월 연준 의장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 연준 회의에서 우리는 지난 2개월간 인플레이션 하락이 울퉁불퉁한 것을 봤다. 앞으로도 울퉁불퉁한 여정이 될 것이라면서 그런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최근의 인플레이션 하락 궤도가 정체되거나 반전되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근 두 달간의 인플레 반등은 일시적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리 인하를 멈춰서는 안 된다. 예상대로 연내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이라는 말을 대놓고 쓰진 않았지만 예전에 말했었던 일시적 인플레 그것과 약간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굴스비 연은 총재의 말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의 고금리를 너무 오래 유지하면 고용 측면이 악화될 수 있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고금리를 오래 유지하면 경제가 문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경제를 파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경제지표 두 가지가 뭐라고 했었죠? 바로 고용과 물가라고 했습니다. 굴스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가 하나만 봤을 때 금리 내리면 안 돼. 인플레이션이 다시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어. 하지만 지금 고용을 봐. 고용이 썩 좋진 않아. 물가 잡으려고 지금의 고금리를 오래 유지하다가는 고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고용이 좋다고 난리인데 굴스비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보는 지표 그대로 너무 좋다면
굴스비 총재가 마지막 문단 같은 말을 하진 않았겠죠. 이것은 이번에 발표된 3월달 미국의 고용 보고서인데요. 일반적으로 고용이 좋다고 판단이 되면 제조업 고용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조업 부문에서 고용 증가는 빵건입니다. 전혀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건설 부문에서도 39,000명의 고용 증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것들보다 더 많이 증가한 부문이 있죠. 바로 건강 서비스와 정부에 의한 고용입니다. 이 둘의 고용을 더하면 16만 건 정도 됩니다. 이 둘의 증가폭이 이번 고용 증가의 절반 이상을 기여했죠. 그만큼 무언가 정부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고용이 증가했다.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뿐만 아닙니다. 이 둘을 더한 수치가 지금까지 전체 고용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했는지 시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회색 막대 그래프가 전체 고용의 증가를 나타낸 것이고요. 빨간색으로 표기된 막대 그래프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건강 서비스와 정부에 의한 고용 증가분을 나타낸 것입니다. 과거에는 정부에 의한 고용이 그렇게 많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고용을 보면 고용 증가의 대부분이 정부에 의해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고용이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질적으로는 좋아 보이지 않는다?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고용을 끌어올리고 있다.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번 3월달 고용 보고서에서는 파트타임 고용 증가가 엄청나게 일어났고요. 풀타임 고용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고용이 무언가 질적으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우리의 파월령은 이러한 것을 모를까요? 다 압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인플레는 일시적이다, 금리 인하 하긴 할 거다, 이런 말만 할까요? 바로 시장의 유동성이 녹록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시장의 유동성 공급 역할을 해오고 있었던 영래포 잔고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영래포 잔고에서 돈을 빼서 단기채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 단기채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래포 잔고에 돈을 넣어서 이자를 받을 바에는 그냥 단기채에 투자를 해서 더 높은 금리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단기 자금은 영래포 잔고로 흘러가거나 단기채에 투자되곤 합니다. 그런데 방금 설명드렸듯 국채금리가 하도 오르니까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단기채로 많이 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래포 잔고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형국이죠. 그런데 현재 연준이 양적 긴축을 어느 정도로 하고 있을까요? 한 달에 950억 달러나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러한 연준의 긴축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영래포 잔고에서 감당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영래포 잔고의 자금이 모두 단기채로 가잖아요? 그럼 연준의 양적 긴축을 은행의 쌈짓돈인 지급준비금이 모두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속도로 양적 긴축을 하다가는 영래포 잔고가 먼저 줄어들 것이고 그 다음에 연준의 지급준비금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영래포 잔고는 줄어들게 되어 있는데 단기채 금리가 더 오르면서 영래포 잔고에서 돈이 더더욱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고 있다. 우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준의 지급 준비금이 살짝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이러한 속도로 가다가는 연준의 지급 준비금이 더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국채 금리를 보겠습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가 전체적으로 오르고 있어요. 제가 방금 설명드린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단기 자금이 더더욱 국채 쪽으로 쏠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파월 입장에서는 국채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연준 위원들이 아주 강한 발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월 혼자만이라도 국채 금리를 진정시켜서 시중의 단기 자금이 국채 쪽으로 제발 오지 말아라, 이러한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최대한 비둘기스러운 말을 하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유동성 감소의 가장 근본 원인 중 하나가 양적 긴축입니다. 그래서 지난 연준회의에서 파월 연준의장은 양적 긴축 속도 완화 논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빠르면 5월 연준회의에서 이것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시중의 유동성 감소 충격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파란색 은행들의 지급 준비금과 빨간색 미국의 나스닥 지수를 보겠습니다. 시중의 유동성으로 대표되는 지급 준비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미국 나스닥 지수는 오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지급 준비금이 감소되는 구간에서는 나스닥 지수가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런데 지금 이 둘이 약간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급 준비금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나스닥 지수는 계속 오르고 있죠? 그런데 이게 지속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당분간은 힘이 없을 가능성, 이것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2022년처럼
지급 준비금이 급속도로 줄어들 가능성은 당장은 낮아 보여요. 왜냐하면 연준은 유동성 감소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구를 설치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방금 양적 긴축의 속도 조절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큰 충격은 없겠지만 지급준비금과 미국 증시의 갭이 어느 정도 메워질 가능성은 있다. 이것을 염두하시면서 투자를 하는 게 나아 보입니다. 그런데 섹터별로 다른 움직임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번 주 내에 전체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